안녕하세요. 앨리스의 오두시 앨리스입니다. 프랑스 아이처럼 5번째 챕터 작고 어린 인간. 아이는 2등급 인간도 부모에게 속한 소유물도 아니다 입니다. 비는 1.5세가 될 무렵 물속의 아기들이라고 부르는 수중 환경 적응 프로그램에 등록했다. 구청에서 운영하는 유료 수영 강좌로 매주 토요일 지역의 공공 수영장에서 열렸다. 개강 한 달 전 담당자가 부모들을 모아놓고 사전 오리엔테이션을 했다. 다른 부모들도 우리와 비슷했다. 아기에게 수영을 가르치기 위해 토요일 오전 추위를 무릅쓰고 유모차를 밀고 나온 사람들이었다. 가족을 대상으로 한 수영 강좌는 45분 동안 진행되고 남성은 반드시 트렁크가 아닌 삼각 수영복을 입어야 한다고 했다. 왜일까? 우리 가족은 수영장에 도착해 공동 탈의실에서 수영복으로 갈아입었다. 그리고 다른 부모, 아기들과 함께 수영장으로 들어갔다. 비는 플라스틱 공을 이리저리 던져보기도 하고 미끄럼틀을 타거나 작은 보트에서 뛰어내리기도 했다. 강사가 딱 한 번 우리 쪽으로 헤엄쳐 오더니 자기소개를 하고 다시 멀어져 갔다. 어느새 강좌가 끝나고 다음 수강생들이 수영장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나는 생각했다. 첫 수업이라 간단히 소개만 하고 끝나나 보다. 본격적인 강좌는 다음 주에 시작되나 보다. 그런데 다음 주 수업도 똑같았다. 물을 튀기며 놀 뿐 발차기, 호흡법, 영법 같은 걸 전혀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다. 사실 체계적인 지도 같은 건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 가끔 강사가 헤엄을 치며 옆을 지나면서 우리가 잘 놀고 있는지 확인만 했다. 이번에는 내가 강사를 붙잡고 내 딸에게 언제 수영을 가르칠 거냐고 물었다. 강사는 너그러운 표정으로 웃으며 대답했다. 물속의 아기들에서는 수영하는 법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는 당연하다는 듯 말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파리의 아이들은 보통 6세부터 수영을 배운단다. 그럼 우린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지? 강사 말에 의하면 이 강좌의 목적은 아기들이 물을 발견하고 물속에서 감각을 일깨우게 해주는 것이란다. 뭐? 비는 이미 욕조 안에서 물을 발견했다. 그러니 나는 비니 수영을 하기를 원한다. 가능한 한 빨리. 만 2세면 수영을 할 수 있길 바란다. 그래서 돈을 내고 혹한의 토요일 아침에 온 가족을 끌고 침대 밖으로 나온 것이 아닌가? 주위를 불러보니 오리엔테이션에서 만난 다른 부모들은 이미 강좌의 목적을 알고 있는 눈치다. 그렇다면 저들은 자기 아이가 피아노 치는 법을 배우는 대신 피아노를 발견하기만 바란다는 말인가? 놀랍게도 프랑스 부모들은 단지 몇 가지 분야만 다르게 하는 게 아니었다. 그들은 아이들이 배우는 법, 아니 아이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 완전히 다른 견해를 갖고 있었다. 내 문제는 수영이 아니었다. 나는 철학의 문제가 있었다. 도대체 그럼 프랑스 사람들은 아이를 어떤 존재로 보는 걸까요? 그러면서 프랑스의 유명한 철학자 루소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루소가 썼던 그 에밀이 불러일으켰던 센세이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부분을 읽어보면 에밀을 읽기 전에는 프랑스 사람들이 말하는 일깨우기와 발견이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비네 타가소 선생님은 학부모 모임에서 목요일 오전마다 체육관에 아이들을 데려가는 목적이 운동이 아니라 아기가 자신의 신체를 발견하게 하는 것이라고 열변을 토했다. 타가소 운영 취지를 보면 아이들은 즐겁고 신나게 세상을 발견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인근의 한 어린이집은 그 이름이 아예 어린 시절과 발견이다. 프랑스에서 아이들에게 건네는 최고의 칭찬은 에베이에다. 번역하면 민첩하게 깨어있다는 뜻이다. 일깨우기는 아이를 맛을 포함한 여러 가지 감각으로 안내하는 것을 말한다. 매번 부모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하늘을 물끄러미 올려다보거나 부엌에서 날아오는 저녁 식사 냄새를 맡거나 담요 위에서 혼자 놀다가도 이런 경험이 찾아올 수 있다. 근데 루소의 에밀을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굉장히 그 아이가 스스로 탐험하게 하고 발견하게 하지만 그것을 주도 면밀하게 준비하고 그 교육 과정을 의도하는 교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저자도 그런 루소의 교육 방법에 대해 내재해 있는 2가지 모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사는 21세기 파리에서 루소의 유산은 분명 모순된 2가지 형태를 띠고 있다. 하나는 풀밭이나 풀장에서 마음껏 즐겁게 뛰어노는 모습이다. 또 하나는 꽤나 엄격한 훈육이다. 루소는 단호한 제한과 부모의 강력한 권위로
아이의 자유를 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억압이 아니고 억제요? 아이를 불행하게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무엇인지 아는가? 모든 것을 다 가지는데 익숙하게 만드는 것이다. 아이의 욕망은 쉽게 만족되는 만큼 끝없이 커질 것이고 조만간 부모는 무기력에 빠져 어쩔 수 없이 거절을 하게 될 것이다. 익숙하지 않은 거절을 받은 아이는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을 때보다 훨씬 더한 괴로움을 느낄 것이다. 루소는 양육의 가장 큰 함정은 아이가 빈번하게 주장을 한다고 해서 그것에 어른의 주장과 동일한 무게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최악의 교육은 아이가 자신의 의지와 부모의 의지 사이에서 부유하면서 둘 중 누가 지배권을 가질까 끊임없이 고민하게 만드는 것이다. 루소는 부모만이 지배권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가 설명하는 내용은 오늘날 프랑스 부모들이 내세우는 카드르, 틀, 프레임 같은 뜻이거나 아니면 안전한 울타리 이런 뜻인가 봅니다. 카드르와 비슷하다. 이상적인 카드르는 부모가 어떤 부분에는 매우 엄격하면서 다른 것에 대해서는 매우 너그러운 모습을 보여주는 형태다. 두 아이를 키우는 출판 종사자 파니는 아이를 갖기 전에 한 유명 배우가 라디오에서 양육에 대해 이야기하는 걸 들은 적이 있다고 한다. 그 배우는 파니가 평소에 생각해왔던 카드르를 고스란히 말로 옮기고 있었다. 교육은 단호한 카드르이고 그 안에 자유가 있다. 전 그 말이 너무도 마음에 들었지요. 그래야 아이도 안심할 수 있거든요.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지만 언제나 약간의 제약이 존재한다는 것을 아이도 알고 있으니까요. 내가 만나본 프랑스 부모들은 거의 대부분 자신이 엄격하다고 말한다. 괴물처럼 군다는 뜻이 아니다. 파니처럼 몇 가지 핵심적인 일에 대해서만 매우 엄격하다는 뜻이다. 이게 바로 카드르의 핵심이다. 프랑스에서는 1960년대까지만 해도 아이란 서서히 자신의 지위를 얻어가는 2등급 존재라는 생각이 팽배했다. 그래서 40대 이상은 어린 시절 저녁 식탁에서 어른이 먼저 말을 꺼내지 않는 한 먼저 말을 해서는 안 된다고 배웠다. 참, 유교 문화만 그런 줄 알았는데 그렇지가 않나 봅니다. 계속 읽어보면 그림처럼 얌전히 있어야 했다는 것이다. 영국의 옛 격언과도 일맥상통한다. 아이들은 보기만 해야지 말소리가 들려서는 안 된다. 이런 견해가 바뀌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 후반부터다. 1968년 3월 파리 대학교에서 일어난 학생운동이 들불처럼 번져가 전국적으로 학생과 노동자들의 시위가 일어났다. 두 달 후 1100만 명의 노동자들이 파업에 돌입했고 드골 대통령은 의회를 해산하기에 이른다. 저항 세력의 주장 중에는 경제적인 것도 있었지만 대다수가 실제로 원한 것은 완전히 다른 삶이었다. 수백 년간 자리 잡아온 프랑스의 종교, 보수, 남성 지배 사회는 순식간에 캐캐묵은 군식으로 전락했다. 저항력은 여성의 참정권 보장, 평등한 사회 계층, 출근, 노동, 잠이라는 생활로부터의 탈피 등 개인의 자유를 희망했다. 프랑스 정부는 결국 폭력 진압으로 저항 세력을 해산시켰다. 그러나 이 사건은 향후 프랑스 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권위주의적인 양육 역시 68세대 정신의 타깃이 되었다. 저항 정신의 타깃이 되었다. 만인이 평등한데 왜 아이들은 저녁 식탁에서 말을 할 수 없는가? 텅 빈 석판이라는 루소식 모델은 새롭게 해방을 맞은 프랑스 사회에 걸맞지 않았다. 이내 프랑스는 정신 분석에 매료됐다. 아이에게 침묵을 강요하는 부모는 아이를 망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이제 새롭게 등장했다고 해야 될까요? 새롭게 그 아이를 키우는데 받아들여진 어떤 사상은 톨로라는 프랑스와 돌토라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읽어볼게요. 예전엔 그림처럼 얌전한 아이를 높이 샀지만 현재는 얌전하면서도 깨어있는 아이를 높이 산다. 그는 자신 68세대인 프랑스 심리학자이자 작가 마리즈 바양은 설명한다. 이 시대적 격변기에 당당히 부각된 인물이 바로 프랑스와 돌토다. 내가 프랑스와 돌토에 대해 들어본 적도 없고 영어로 번역된 저서도 단 한 권밖에 없다고 말하면 프랑스 사람들은 다들 믿을 수 없어 한다. 톨로는 어떤 생각을 가진 사람인지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돌토네요. 돌토는 어린 시절에 자신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았던가를 비범할 정도로 뚜렷하게 기억하고 있다. 그녀는 유아는 신체적인 증상의 집합체에 불과하다는 당시의 견해에 반대했다. 야뇨증 아이들에게 전기충격 장치를 달아줄 정도였으니 당시 아이에 대한 인식이 어느 정도였는지 상상해 갈 것이다.
돌토는 그런 신체적 증상의 상당수엔 심리적 기원이 있다고 여기고 아이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었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그녀는 입버릇처럼 어린 환자들에게 묻곤 했다. 돌토는 영아들까지도 존중했다. 그녀는 생후 채 몇 개월밖에 안 된 아기가 뿔을 내자 다음과 같이 대응했다. 모든 감각을 곤두세우고 아기의 감정을 온전히 수용했다. 달래려는 게 아니라 아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기 위해서다. 더 정확히 말하면 아기가 무엇을 보고 있는지 이해하기 위해서 말이다. 도무지 진정이 되지 않는 아기에게 다가가서 왜 여기 와 있으며 엄마는 어디에 있는지 차분하게 설명해 주었다는 전설적인 이야기도 있다. 그 말을 들은 아기는 돌연 울음을 멈추었다고 한다. 물론 이런 실험이 아기들도 언어를 이해한다는 돌토의 주장을 증명해 주지는 못한다. 그 전에 이제 예일대학교 심리학자 볼 블룸이라는 사람이 아기들이 이제 사람의 말을 이해하는지 실험을 했다고 해요. 그러나 매우 어린 아기들조차 이성적인 존재라는 돌토의 핵심 주장은 증명된 것처럼 보인다. 아기들의 이성은 혼란이 벌떼처럼 잉잉거리는 가운데 그저 한번 활짝 피어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최소한 아기들에게 하는 말은 매우 조심해야 한다. 저는 이 말에 정말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아기가 뱃속에 있을 때는 책도 읽어주고 말도 곱게 하고 마치 아기가 내 말을 다 알아듣고 이해하는 것처럼 대하다가 왜 태어났을 때는 마치 없는 아이처럼 옆에 두고도 함부로 말하거나 얘가 내 말을 이해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는지 제 스스로도 참 이상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이가 알아듣는지 못 알아듣는지 모른다면 아이가 알아듣는다는 가정하에 아기들도 인격적으로 대하고 말해주는 건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프랑스 아이처럼 다음에 6번째 이야기로 만날게요. 앨리스의 오두시 앨리스였습니다. 안녕.